7월 13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여야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국민의힘 측이 2시간도 안 돼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 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정이 장난이냐며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 이 대표는 확정된 합의가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나온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여당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치 참여가 임박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정당 정치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는 발언이죠.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입당 대신 막판 단일화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선 중진 박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범야권의 대선 후보는 벌써 15명 선에 달합니다. 본경선에 들어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새 확장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는 캠프 인선을 발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충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컷오프에 실패한 최문순, 양승조 지사를 향한 구회전도 뜨거운데요. 정 전 총리 측에서 양 지사의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가 양 지사 측에서 덕담이었다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 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예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회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얘기 안 해도 알죠.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역풍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국정이 장난이냐 이런 이제 공세가 이어졌는데 민주당 입장은 얼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판이나 반발은 어느 정도예요? 네, 지나친 월권을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여당의 돈뿌리기 게임에 이준석 대표가 동조했다면서 당내 토론도 없이 그간의 원칙을 뒤집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요. 이런 식으로 독단적 스타일을 보이면 함께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옹호하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공격하는 건 자해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합의 관련 내용이 잘못 알려졌다 이렇게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따가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 그러니까 일주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4차 유행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메시지 관리에 신중해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는데 신혜원의 뉴스픽5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일주일째 1,000명대 그리고 9,160원. 열돔에 갇힌 한반도 빌보드 점령군과 또 그런다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늘 그렇듯 코로나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첫날에도 1,15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사상 첫 4단계 봉쇄령에 평소에 붐볐던 곳은 한산했고 검사 소요 줄은 길었습니다. 늦게까지 안 하더라도 해야 되겠는데 손님이 없어서 모두 걱정 많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겠지 했는데 또 저 사람으로 되니까. 다들 재택근무들을 일주일에 3일, 4일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배달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배달이 줄잖아요. 천정이 줄었어요. IMF 때 좀 줄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보다 한 번 나았죠. 네, 하루 만에 확 바뀐 도심 속 풍경이었습니다.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자,
헬스장에서 김종국의 한 남자를 틀어줬다, 김이 샜다, 웃픈 4단계 첫날입니다. 4단계 정부 지침상 헬스장 내 음악 속도를 100에서 120bpm 내로 지켜야 하기에 신나는 댄스곡 대신 발라드나 R&B를 틀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컨트리 꼬꼬의 김미,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140bpm이 넘어서 절대 틀어선 안 될 노래들입니다. 70년대도 아닌데 이렇게 금지곡 리스트까지 만들어진 말 그대로 웃픈 4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전국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체 1,150명, 전날보다 50명 늘었고요. 국내 발생은 1,097명으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72.4%, 비수도권이 26.6%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말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4차 대유행 초래했다라는 지적을 수용하면서 향후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으로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은 층이 젊은 층이거든요. 서울시의 상역 방역 조치가 수도권에 지금 수도권 4단계를 유입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좀 이유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생각 어떠세요? 3차 유행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500명에서 6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누적돼 왔었고요. 약간의 방역 이완들과 계절적인 요인이 겹쳐지면서 6월 5째 주부터 이렇게 급증한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상생 방역만으로의 원인을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분기 백신 접종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죠. 자, 그런데 어제 시작한 50대 후반 모더나 사전 예약이 불과 15시간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상자는 362만 4천 명인데 정부가 확보해둔 물량은 185만 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다 마련해놓고 예약받는 거 아니었냐,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한다, 이런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들어오는 물량 대비 안내에 대해서 좀 소통이 좀 짧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 상황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며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3분기 내에 그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선요, 코로나로 인해 고차 방정식을 배우게 됐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방정식에 쓰이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같은 그리스 문자들을 자주 접하게 됐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바이러스 앞에 초기 진원지의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인데요. 현재 WHO가 자칫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면서 코비드-19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로 진원지 대신 그리스 문자들을 붙인 겁니다. 영국 발변이는 알파, 남아공은 베타, 브라질이 감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지배종으로 떠오르는 인도 발변이가 바로 델타 변이입니다.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이 80%에 이르고 델타형 변이가 전체 변이 바이러스 검출 건수의 63%를 차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페루에서 처음 보고돼 29개국으로 확산된 람다 변이가 비상입니다. 남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전파력이 더 강한지 혹은 백신의 효력을 약화시키는지 아직은 미스테리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페루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So what do we know about Lambda in the U.S. and have vaccine manufacturers talk to the administration at all about protections against it? Public health officials continue to closely track and monitor all of the variants as we've seen pop up over time and are reviewing the latest data when it becomes available. As with every strain, getting vaccinated is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from any other COVID strains.
네, 백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픽은요. 9,16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 수준인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 양측의 반발만 산 채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남고 또 노사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저희 공익위원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더불어 이 경제사회적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그 노력을 경주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죠. 노동계는 올해 대비 14.7%를 인상한 10,0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1.5%를 인상한 8,85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 다 더 이상은 없다 대수진을 쳤죠. 자, 그러자 임금위 공익위원 측이 930원에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로 합의하자 이렇게 중재에 나섰습니다. 밤 11시쯤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위원 4명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면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최저임금 심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과 아울러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에 전면으로 더 열심히 가열차게 나설 계획입니다. 자, 이제 사용자 측과 공익위원만 남은 상황이 됐죠. 다시 공익위원들이 9,160원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사용자위원 전원이 감당하기 어렵다 집단 퇴장했습니다. 결국 공익위원만 남은 가운데 9,160원으로 표결,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목표로 내걸었던 시점은 2020년이었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속도 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에 16.4%, 19년에 10.9%를 올려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고용 쇼크 우려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2.9%를 올렸고 2021년엔 역대 최저인 1.5%를 올렸습니다. 임기 5년간의 상승률을 평균 내면 연 7.2% 수준인데 이건 전임 정부의 평균치와 비슷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서 순차적 인상을 계획했다면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란 지적입니다. 결국에 남은 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노동계의 비판과 절망적인 소상공인들의 상황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용자 측의 반발입니다. 갈등으로 협의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공정과 상생을 위해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열돔에 갇힌 한반도인데요. 어젯밤 서울에 작년보다 23일이나 빠른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 35도, 벌써 나흘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죠.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가 관측 사상 가장 짧고 또 폭염이 역대급이 될 수 있다는데요. 20일께부터는 2018년도에 버금가는 열돔, 즉 고기압의 정체로 뜨거운 공기가 대지에 갇히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 열돔 현상 북반구의 공통 현상인 듯합니다. 특히 북미 서부 지역이 심각한데요. 미국의 데스밸리는 지구 사상 최고 기온인 57도를 기록했고 또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선 바다 생물 10억 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Basically cooked the oysters, clams, mussels. Most of the mussels around here now are all gone. 자, 오늘 준비한 네 번째 픽은 또 그런다 또입니다. 네, 일본이 또 일본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목전에 두고 매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앞세워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한국 방위당국의 부정적 대응이란 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자, 이에 우리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또 국방부는 마츠모토 다카시 무관을 조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현재 한일 외교당국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여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도발이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빌보드 점령군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버터가 빌보드 핫백 차트 7주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만약 다음 주까지 8주 1위면요, 올해 최장수 1위 기록까지 경신하는 건데요. 가장 치열한 경쟁자는 방탄 자신, 신곡 퍼미션 투 댄스의 순위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8주 연속 버터냐 아니면 신곡으로 바톤 터치냐, 말 그대로 빌보드를 점령 중입니다. 자, 이쯤에서 신곡의 뮤직비디오도 짧게 보고 갈까요? 중간에 이 마스크를 벗는 퍼포먼스,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또 노랫말에 언급된 전설적인 가수 엘튼 존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화답하는 일도 있었죠. 이 방탄의 선전을 전 세계 아미와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변이가 계속 나오네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다가 이제는 이제 람다 변이까지 지금 출현을 했고요. 지금 이제 연구 중이라고 하지만은 남미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람다가 지금 델타보다 더 강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페루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인 람다가 남미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돼 현재 영국 등 유럽까지 모두 29개국으로 퍼진 상황입니다. WHO는 이 람다 변이가 전파력과 백신 저항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을 해서 예의주시 중인데요. 페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80%가 람다 변이 감염자로 나타났는데 치명률이 9.3%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발생 초기 단계고요. 따라서 연구가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칠레의 치명률 같은 경우에는 칠레 내부의 의료 접근성도 좀 고려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중남미 지역은 중국이 개발한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을 광범위하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람다 변이가 전체 백신을 피해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국회 출석해서요.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이번 4차 대유행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메시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요.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를 청와대 김호란 방역기획관이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얘기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기존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추진을 강행해서 이번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개편안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이 모여서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네,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한 이 책임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소신껏 방역 대응을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는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소신껏 하고 있다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델타 감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그런 방역 당국의 설명이 또 오후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을 많이 좀 빨리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를 통해서 그 화이자 백신이 들어왔잖아요. 그 백신을 활용한 수도권 지역의 자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이 접종 대상을 선정했는데 수도권의 학원 종사자와 또 운수업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이나 콜센터 돌봄 종사자 등 이 대민 접촉이 많은 직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월 말에서 일정을 좀 급하게 당기면서 현장에서 혼선도 빚어졌는데요. 이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어젯밤까지도 명단 정리가 지연됐다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안내 문자를 보내서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정상 못 오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미리 네. 이제 공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갑자기 오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는 민원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 명단이 이제 관리청에서는 내려왔는데 자체 예약 콜센터를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오늘은 접종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일정을 앞당기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지자체마다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인력 지원 등을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전체 백신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을지 상당히 이제 걱정도 되는데 어제 이제 50대 후반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이 물량 부족으로 15시간 만에 그 예약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그 55살에서 59살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이 사람들이 몰리면서 185만 명분 예약이 조기에 마감이 됐죠. 정부는 19일부터 다시 2차 예약을 받겠다고 했지만 대상자 입장에선 물량 확보도 다 안 하고 예약을 받은 거냐 하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7월 말부터는 50대 초반 예약을 받아야 하는데 일정이 도미노처럼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네. 저죠. 50대 초반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백신 수급이 문제인 거잖아요,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그 상반기 1차 접종률이 29.9%로 마감이 되는데 보름 가까이 지난 지금 접종률이 30.4%입니다. 7월 초 백신 보릿고개 탓에 접종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은 건데요. 방역당국은 3분기에 8천만 회분 공급은 확정이 됐는데 매주 들어온 양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접종 시점은 달라도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진화에 나왔습니다.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8월에는 충분한 양의 백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약을 하지 못하신 55세에서 59세에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접종을 희망하는 50대 연령층에 모두 예약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신채커, 오늘의 원픽은 뭐로 잡을까요? 이번 주는 계속 코로나로 갈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요. 네. 네. 오늘 원픽은요. 정은경 청장 정부 완화 메시지 4차 유행의 영향 신중해질 것으로 잡겠습니다. 이발 머리 이쁘게 해서 어제 대표님 만난다고 갔다 왔습니다. 다리 부딪혀가지고 사실 여야 대표가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인데 남북대화도 하면서 여야 간의 대화를 잘하자 이런 생각이고 그때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언제 TV 토론도 같이 한번 합시다. 국민 앞에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관심 있는 방송사가 너무 많은데 그 대표님께 좋은 형식 하나 불러주십시오. 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여야 대표가 직접 TV 토론을 하는 모습도 곧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약 1시간 15분 뒤에 깔끔하게 정리된 합의사항 7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7가지인데요. 그중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가 포함됐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원한 협치의 모습에 이 JTBC 뉴스룸을 포함해서요. 많은 언론사가 속보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두 번째는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비해서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들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이죠. 국민의힘은 100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우선이고 재원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이 대표는 방역 수칙 강화 때문에 배석을 안 해서 이 대변인 브리핑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됐다. 언론의 속보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대변인들이.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어제 속보 경쟁 속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요거만 이제 나가가지고 아마 그게 좀 여론이 좀 굉장히 강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즉각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의 이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100분 만에 말 뒤집는 100분 대표, 회수를 건너면 귤맛을 잃어버리는 팽자 대표가 되려는 것입니까? 우리 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힘당에 가더니 100분 만에 귤맛을 잃고 팽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소득 하위 80%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총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더 많았지만요. 현실론을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80% 지급 결정을 한 후에도 80%와 81%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또 맞벌이 가구에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런 여론의 반발에도 직면을 했습니다. 마침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번복을 하면서 당의 내부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듯한데요. 일단 대선 주자들은요, 일제히 이준석 대표의 입장 번복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위 80% 지급을 주장해 왔었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까지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진화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래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도 선을 그었는데요. 전 국민 지원한다고 합의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당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종전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는 여야의 추경안 협의와 직결이 되는 사안이죠. 원 내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회동을 하고 나서 긴급 지도부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는데, 여야 회동 당시에는 이 원내대표와의 협의가 없이 논의에 임했다고 하죠. 원내 지도부하고 협의가 된 건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는데 뉴스가 막 나와가지고 아직 잘 모르고 계시고 협의된 것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 기존에 당의 입장하고 반대 합의를 하는 것도 문제고, 알아보니까 사전에 당내 소통도 협의도 안 돼 있더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네, 대선 주자로 나선 윤희숙 의원은 당의 철학을 뒤집는 제왕이 될 거냐, 이렇게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어제 양당 대표 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는 이번 대선 생각의 전투에 가장 중요한 전선을 함몰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국민 돈 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입니다. 네, 여야 대표의 회동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셈이 됐는데요. 여권에서는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대표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을 폈었죠. 작은 정부론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더니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저렴한 언어와 인신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특임 부처이고 생긴 지 20년이 넘은 부처들이기 때문에 그 특별 임무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당대표 경선 당시 여성 할당제 폐지를 내걸었던 이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젠더 갈등을 강화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통일부 폐지까지 내걸었습니다. 이 작은 정부론을 내세운 건데요. 이 내용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당 내부에서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부터 당대표의 권한이 아니라는 비판까지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아닌 당대표가 이야기하면은 후보의 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의 입장으로, 당의 당론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당내에서 논의나 공론화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네, 당 지도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논란을 가중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도 정부조직 개편을 쭉 하면서 여가부하고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당초 들고 나왔다가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많아진다 이거죠. 네, 취임 한 달을 갓 넘겼죠. 이 대표 역시도 그간의 당내에 의견차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중에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다. 저 누군지도 알 것 같아요. 네?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김재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도 좋지 않습니까? 상식 밖으로 움직이면 제가 되게 싫어해요. 대선주자들 중에서도요.
제 머릿속에 용납 안 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상당히 배척을 하거든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한층 거셌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리스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찍 피는 꽃이 일찍 집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연이은 발언이 있었죠. 미군은 주둔군이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과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이준석 대표가 편을 들어줬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인단 참여 문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역선택 문제입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김 최고위원의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참여가 형사법상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지사가 법을 모른다면서 돌팔이 변호사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당 지도부가 상대 당의 잔치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참여까지 독려하는 게 올바른 거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말이죠. 국민 경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탓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최고위원이신데 누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그 다당의 타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음흉한 음모를 꾸미고 그거를 놀리면서도 같기도 하고 선동하는 듯한 느낌인데 좀 너무 좀 가볍게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이준석 대표 36살의 영선의 파격과 신선함으로 대변인 토론 배틀을 이끌면서 당 지지율을 견인해왔죠. 구체적인 당 운영과 또 여당과의 미묘한 정치 수싸움은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 국민 지급 100분 만에 번복,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죠. 물론 이 대표는 그 완전한 합의는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왔고요.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 측에 어제의 합의를 존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 송영길 대표와의 만찬 이후에 원내 지도부와 회의를 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요. 송영길 대표는 오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결단을 뒷받침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상생과 협치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한 거죠.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대표의 입장 번복을 비판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당정이 소득하위 80% 지급으로 결정을 하면서 8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 그리고 80%와 81%를 구분짓는 경계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긍정 검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추경평성은 협상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재원 추가 확보는 불가능하다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재난지원금에 관련해서는 총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33조 원 정도를 언급했는데 그게 지금 여당과 정부의 원안일 텐데 총액을 늘리자라는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협상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원이 33조라고 돼 있는데 그 재원을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기존에 정부가 제출한 그 세입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더 설명할 거 없어요? 네, 그 추경 부분에 있어서 여당과의 직접 협상 파트너는 김기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발언 톤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류 실장, 민주당이 오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요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도 비공개 최고위가 아직도 진행이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되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 의총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그 결정을 위임하기로 한 데 따른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제 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요. 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네. 기울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번 아직 지켜봐야죠. 결론이 날 때까지는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80% 지원을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기획재정위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반대한다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자 홍 부총리 역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박에 나선 겁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지금 이제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양자 의원 제명 결정도 보고가 됐죠. 네, 어제 저희 다정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 늦게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양양자 의원 제명을 결정을 했는데요.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윤리심판원은 양 의원의 지역보좌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성폭력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가해자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정도로 행위가 중대했던 점,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했던 점 등이 제명 결정에 고려됐다고 했습니다. 양 의원 제명 사안은 오늘 최고위에 보고된 후에 의원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이준석 신드롬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을 또 많이 거론하던데요. 재난지원금 외에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사안들이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큰 논란이 됐었던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주장했던 게 또 문제가 됐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유엔의 권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137개국이 여성정책 부서를 두고 있다면서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라면 유엔도 폐지해야 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통일부 역시 국민의힘 계열의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빈대가 있으니 초가상권을 태우자고 말하는 경솔하고 가벼운 발언은 이 대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은 과거에서 타임슬립한 야당 대표를, 트럼프를 닮아가는 야당 대표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 대표가 전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해 잔인함이라는 표현을 쓴 부분도 문제를 삼았는데요. 제1야당 대표로서 외교적으로 적절치 못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평소에 소신을 밝힌 거겠지만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제 뭐 여러 사안들이 이제 논란이 되어 왔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당대표가 보병처럼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논란이 좀 있었던 사안들이 있죠. 네,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특유의 논쟁을 즐기는 성격 때문에 이슈가 확대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험 부족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취임하고 나서 소소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당의 입장하고 틀리거나 또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좀 당대표 되기 전부터 염려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당 운영 경험이 없고 원내도 있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걱정이다 대선 앞두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혜진 의원은 그동안 허니문 기간이라 직접적인 지적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당의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될 단계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류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민주당 최고위가 비공개 최고위죠. 열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제 당론을 결정할 텐데 아마도 전 국민 지급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만 뭐 회의는 끝나봐야 저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할 수 있겠죠.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 국민 지급 100분 만에 번복,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아 실장, 어떤 키워드가 궁금하신가요? 어제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통했을지 정말 궁금한데 저는 이 폭격 맞은 듯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띕니다. 네. 한 번만 더. 그래요? 잘 안 맞았나요? 그 실장한테는 기회를 또 줘요. 네. 그러면 폭동 약탈?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폭동 약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 폭동과 약탈로 번지고 있습니다. 약탈에 나선 사람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물건들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 상태가 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에 있는 LG전자 공장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트럭이나 수레를 사용해 전자제품들을 한가득 훔쳐가고 불까지 내면서 생산시설과 물류창고가 모두 타버린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접근이 어려워서 물적 피해 규모는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번 폭동은 주마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시작했지만 오랜 코로나 봉쇄와 생활고에 지친 시민들이 가세하면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는 더 이상의 약탈이 나오지 않도록 막기 위해 군부대까지 투입했는데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폭격 맞은 듯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장쑤성 수저우시의 한 호텔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에는 23명이 묵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을 구조했지만 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호텔은 지난해 새로 문을 열었지만 건물이 지어진 지는 30여 년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시 건물 안에서는 인테리어 작업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호텔이 붕괴하면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또다시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건데요. 현지 경찰과 구조당국은 호텔 쪽이 불법 개조 작업을 한 건 아닌지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키워드 보겠습니다. 40대 슈퍼맨입니다. 어린이 3명을 구조한 슈퍼맨은 바로 40대 시민인 이동근 씨입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함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둑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이 씨는 살려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의 고함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곧이어 남자아이 3명이 하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이를 본 이 씨는 주저없이 곧장 물에 뛰어들어서 구조에 나섰습니다. 신속하게 구조된 아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씨는 10여 년의 수영 경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물에 빠지면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영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이들이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합시다. 네. 자,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차이가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더 경쟁과 신경전은 일리 간에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정회원분들은 육상 경기 즐겨보시나요? 100m, 200m 같은 단거리 경기를 보고 있노라면 인간 탄환들의 폭발적인 질주를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요. 하지만 1500m 이상의 장거리 달리기 경기가 오히려 단거리 못지않은 스릴감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단거리 경기보다 순위 변동이 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선두에서 달리던 주자가 이렇게 넘어지는가 하면 후발 주자가 막판에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큰 격차로 독주 중인 상황이라도 마음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게 장거리 종목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장거리 달리기 이제 본경선의 출발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렇게 1레인부터 6레인까지 6명의 주자가 준비 중이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1레인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4레인의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두 사람에게 좀 일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특징은 난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마술사처럼 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문장을 쓰듯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토론에서도 그걸 보여주길래 저 사람은 어쨌든 저 마이크 잡고 저런 행사를 할수록 뜨고 뜨는 게 아니냐. 아무래도 이재명 씨 1위로 달리는 후보가 뭐 어쨌든 조금 뭐 실점을 했잖아요. 이번 토론 과정이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분석한 예비 경선의 성적표입니다. 앞서 달리던 이 지사가 스텝이 꼬인 사이 뒤쫓던 이 전 대표가 치고 나갔다는 평가인데요. 여론조사 결과도 이런 평가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지사는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 전 대표는 20.6%로 지난주보다 7.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 주 만에 10%포인트 넘게 격차가 줄어든 건데요. 이낙연 캠프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1강 체제에서 2강 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이 전 대표의 전매 특허 코드 엄근진이죠. 엄마 근데 진짜 아닙니다. 자, 엄격, 근엄, 진지 이 세 단어의 줄임말인데요. 이낙연 캠프 측은 이번 예비 경선에서 이 전 대표의 엄근진 코드가 통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TV 토론을 통해 안정적이고 유능하고 정통성이 느껴지는 후보의 정책 의도와 품격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 지난 4일 2차 국민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달력과 안정감 등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이낙연 후보님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제가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지요. 특히 수요의 변화, 예컨대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적통이란 점을 부각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하전선에서 뚜렷한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날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가족에게도 사생활은 보호해드려야 옳지만 그러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줄임말이죠. 어대명이 출렁이는 조짐이 보이자 이 지사의 캠프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예비 경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집중된 공세에 이 지사는 반격보다는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할 말은 하는 사이다 대신 원팀과 화합을 강조하는 국밥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진영으로 이게 정치란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내부 경쟁을 하더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또 한번 결정이 나면 서로 협력해서 또 새로운 정말 진정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열적인 요소들은 최소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빠진 사이다란 비아냥도 감수하겠다는 건데요. 자신은 국밥을 하고 사이다의 자리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내어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었죠. 예비 경선에서 팀원들끼리 흠집을 내는 것보다는 본선을 위해 체력을 비축해둘 생각이었던 듯한데요. 1위 주자의 비애를 손발 묶인 권투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저는 본선을 결정해야 될 입장인데 다른 후보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경선이 중요한 그런 경우인데 저로서는 어쨌든 원팀을 살려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본선에서 그 소위 우리의 역량이 최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심하게 공격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에 표현을 하면은 손발 묶인 권투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인 걸까요? 이 지사 캠프는 수비 중심 전략이 아니랬음을 인정하고 전략 수정을 검토하고 있죠. 예비 경선 컷오프 결과 발표 이후 연일 전략회의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예비 경선을 복귀한 결과 자충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본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소득 공약 논쟁에서 방어가 취약했다는 지적입니다. 기본소득은 공약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말했다가 뒤집기도 했었죠. 공약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선거도 개시되지 않았는데 공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제 제1 공약은 성장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이 정책인데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후보 등록 서류에 보면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넣어 계십니다. 네, 이번에 후보 등록하면서 네, 공약으로 제가, 발표했습니다. 네. 여배우 스캔들 관련 돌발 행동도 오수비 실책이었습니다. 토론회를 4차례나 했지만 결국 사람들 뇌리에 남는 건 바지 발언밖에 없었다는 질타는 이 지사로서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시간이 일단 일각에선 이 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의 표심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후보의 가족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후보에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아주 철저하게 엄정하게 검증을 하는 게 맞겠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그 결혼한 후에 남편이 책임을 지게 하면 그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사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로 전환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가족 관련 의혹에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것을 두고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윤 전 총장이 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한 것을 보고 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미군 점령군 발언에 대한 윤 전 총장의 비판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날을 썼습니다. 본인에 대한 첫 공식 언급이 색깔론이었던 건데요. 그것도 왜곡했다며 참 아쉽다고 평가했죠. 자, 예비 경선을 마친 후 두 사람이 받아든 성적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지나간 일은 잊고 다시 앞으로 발을 내디뎌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주민은 조멘토의 톡 쏘는 정치처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심경을 담은 노래로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답답해 왜 이런 건지 그때 좋았었는데 정말 비참해 내 앞에 너를 그때 사랑했는데. 네, 새로 발표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좀 그 주민을 짚어봤는데 지금 이제 본 경선의 승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지금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 후보 모두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주민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자신의 그 대선을 준비할 미래경제 캠프의 출범을 오늘 공식 발표했죠. 일종의 이제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인물들이 포진했습니까? 네, 정 전 총리는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용산 빌딩에서 현장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광재 의원 그리고 김영주 의원이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됐고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 경제 캠프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었죠. 이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또 참여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원조 친노로 분류가 됩니다. 이 의원과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의원은 정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자, 어제는 예비 경선에서 떨어졌던 양승조 충남지사를 만났다는 거죠? 네, 그 정 전 총리는 어제 충남도청을 방문을 해서 양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그 저를 도와주셨듯이 일치 단결해서 정세균 후보를 도와주시라면서 지금 판세를 역전시켜서 반드시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달라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정세균 캠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제 양 지사가
지지자 40여 명과 함께 정 전 총리를 만나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양승조 지사가 공식 지지를 선언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한 조금 논란이 부분인데요. 있더라고요. 네, 그 정 전 총리 측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양 지사가 정세균 후보를 돕는 것이 저를 돕는 것이고 정세균의 승리가 나의 승리며 우리 충청의 승리라고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양 지사 측은 정 전 총리를 존경한 입장인 건 맞지만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건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했습니다. 지지 선언이라기보다 응원의 메시지였던 건데 양 지사 측이 지지 선언에는 선을 그으면서 정 전 총리 측은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도 지지를 선언했다 해서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바뀌었고요. 정 전 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것 같은데 조멘토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정 전 총리는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에 이 후보의 주요 정책과 우리가 준비한 정책의 화학적 결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도 이와 함께 양 지사와 힘을 합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세균의 정책에 더해서 이 의원과 양 지사의 정책을 아우르는 막강한 정책이 준비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경제 캠프는 친노와 친문을 아우르는 민주당 정통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통성 있는 주자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 후보님이 이낙연 후보와 비교해서 이런 강점이나 좀 더 자신 있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순도가 가장 높은 민주당원은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이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역정을 자세하게 잘 살펴보시면 분명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같은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 그게 저의 시각입니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탈당하는 대신에 민주당에 남았다는 부분을 가리킨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가 최근 민주당 정통성을 계승한 주자를 자처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강구도를 좀 모색하자 적톤 후보론을 내세운 정 전 총리가 견제에 나선 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 새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적자는 정세균과 이광재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네, 이 캠프에서 정무조정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이광재 의원과 함께하면서 친노로부터 이어지는 민주 세력의 정통성 그리고 PK와 강원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양지사의 결합으로 지역적으로는 충청권, 가치에 있어서는 경제와 복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친노와 친문으로 표현되는 핵심 인사들이 속속 우리 캠프에 결합이 될 것이고 또 이미 예정이 돼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노와 친문을 결합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측의 전략이군요. 자,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번복한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양당 대표의 전국민 지급 합의가 사실상 번복된 것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여야 대표 합의 발표가 100분 만에 번복이 됐다.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도 상대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골목 상권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말라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 본연의 길로 들어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이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재난지원금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민생 소방수가 될 것이라면서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에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 여야정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자, 두 달간의 본 게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후보들의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은데 박용진, 김두관 후보의 일정 또 행보 발언들도 제가 내일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표 엄근진 먹혔나 이대명 출렁 조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어제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대변인격인 상황실장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영입했는데요. 오늘은 그 측근발로 국민의힘 입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의 톡소론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빛이 되겠다며 사실상 대선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스스로 발광체가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죠.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확실히 윤 전 총장과는 다른 길을 걷기로 한 듯합니다. 자신의 대변인격이죠. 상황실장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확실한 연결고리를 만든 셈인데요. 입당 문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갖춘 조직에 이분이 빨리 합류를 하시지 않겠느냐는 예상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최재형 그 전 원장 스타일상 성격상 한번 결정이 되면은 이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분입니다. 현재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의 요체는 사실은 정당 정치입니다. 네. 정당 정치가 아니고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죠. 김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을 원석에 비유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 비해 지지도는 물론 인지도도 크게 떨어지죠. 국민의회에 들어가서 원석을 갈고 닦겠다는 보관인 겁니다. 최 전 원장도 나름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부전승을 바라거나 꽃가마를 탈 생각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꽃가마를 탈 상황도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에도 터줏대감 후보들이 버티고 있죠. 대선 후보도 정치 초년생이 나오고 경험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나. 정치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런 뜻을 밝히시는 거니까 저는 본인의 결심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꽃가마인 줄 알고 탔다가 엉뚱한 곳에 내릴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네. 꽃가마가 바로 화장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상여가 될 수도 있어요. 최 전 원장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상 어떤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담 제조기로도 불리죠. 특히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는 듯합니다. 이 역시 윤 전 총장과는 결이 다른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여전히 정치권에서 논란이죠. 실체도 없는 줄리라던가 해경공 김 씨라던가 또 뭐 이지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김부선 씨 등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바라보기에도 좀 민망한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밥상 정치만큼 또 중요한 게 침실 정치일 텐데요. 강력한 검증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의 부인은 당선될 경우 영부인입니다. 야권에선 이런 해법까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나는 내 아내가 줄리였든 아니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줄리 문제 여권에서도 대놓고 공격하지 않는데 굳이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권 잡는 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일단 선을 그었죠. 프라이버시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장모 구속에서 보듯이 공범들에 비해서는 핵심 공범인데 불입건이 됐어요. 수사 압력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재산 형성 과정을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학위 지정 문제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었던 뭐 불법 여부, 학사 업무 방해 여부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이죠. 프라이버시까지는 건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 말고도 검증할 게 많다는 건데요. 정청래 의원도 결은 비슷합니다. 다만 좀 더 독한 맛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윤석열은 탈원전보다 탈처가가 더 시급하고 윤석열 부인은 줄리보다 유지가 더 큰 문제다라고 말입니다. 여권의 검증 검색 속에도 윤 전 총장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죠. 대신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자영업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량진에도 가보니까 생선구이 하시는 분이 인건비 때문에 이제 겨우 먹고 산다고. 인건비 문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대안이나 해법은 없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반문 정치, 정치권에선 이런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원은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하여튼 그게 꽤 실망스럽더라고요. 좀 그렇게 그런 길로 갈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그 정치 선언도 보면은 통합이라는 얘기는 없고 저는 분노만 표출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 분노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수 쪽을 향해서만 말입니다. 보수로 기울었다는 지적,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이후 보수층에선 지세가 커졌지만 중도와 진보층에선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출마 선언문을 읽어봤는데 이게 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옛날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 선을 긋는데 약간 이제 애를 좀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전 교수는 윤 전 총장이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하기 위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룰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메시지는 옛날 보수식인데 입당을 미룬다고 중도층 결집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더욱이 세상을 피의자와 범죄 중심으로 바라보는 전지적 검찰 시점까지 가진 상황에서 말입니다. 모든 사안을 수사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예컨대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이제 선관념이 바뀌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그거 기소도 못했다. 왜냐하면 옛날의 기준이라는 게 뭐 한거 불능 상태여야만 우리가 기소할 수 있었는데 선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든지. 중도적인 생각이 과연 가능할까요? 검사의 눈엔 유죄 아니면 무죄로 보일 수 있겠죠.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 세력 교체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19일 대한민국 금기 깨기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이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여야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이 근본적인 문제나 또는 경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다소 좀 회의적입니다. 정치 세력의 교체 또는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죠. 유쾌한 반란을 꿈꾸는 김 전 부총리, 문득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유명한 발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끄러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여야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여야 진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입장인 겁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 무게를 둔 모습인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도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현 정부에서 뭐 대권 주자를 키웠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총리 때 그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소신껏 얘기를 했고 청와대와 치열한 논쟁도 벌였습니다만은 뭐 정치를 목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죠. 이른바 능력주의에 대해선 성숙한 사회를 위한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능력주의만으론 청년들에게 취업할 기회, 장사할 기회, 그리고 사랑할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주의가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뒤집으면은 실력주의라고 하는 외필수 세습주의도 많아요. 이제 부와
재산을 대물림 함으로써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됐거든요.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김동연 3인 3색의 길을 걷기 시작한 영선, 대선 주자들. 각자의 방식대로 기존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모두 대선을 완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누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될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적자 생존. 네. 자, 아까 속보가 들어올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가 끝났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는 하위 소득 80%에게만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이제 당정이 합의한 상태인데 민주당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일단 지도부의 결정을 일임하기로 이제 지난번 의총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 최고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결정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고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80%와 81%를 구분하는 부분도 참 어렵고 또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도 받아들인다라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제가 얘기했고요. 이제 발제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16년 전이죠. 자신의 모친과 정모 씨 사이의 법적 분쟁 당시에 그 핵심 증인인 법무사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 씨가 이걸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김건희 씨의 이른바 줄리 인터뷰를 공개했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기자가 김 씨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는 이제 1억을 들고 갔다는 거는 인정했나요? 인정을 1억을 들고 찾아간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단지 이제 용도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고 화해를 주선하려고 했다. 설령 위중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다 지난 사건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왜 들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해요. 문제 1억 원 논란은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 씨와 서울 송파구에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모 씨의 입회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면서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네, 법무사 백 씨도 1심 재판에서 최 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백 씨가 2005년에 항소심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최 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최 씨가 대가를 준 정황은 과거 최 씨와 지인의 전화 통화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tele막내라고 1억 5천, 그리고서 또 대책이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1억 줄게 했거든. 네, 하지만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김건희 씨가 1억 원을 들고 백 씨를 찾아간 건 증언을 번복한 직후였습니다. 백 씨가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데요. 백 씨는 지난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뉴스버스가 사적 통화를 갖고 기사를 쓴 것이라면서 당장은 별도 입장을 낼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요.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가 박사 논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해왔잖아요. 오늘도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가 애니타라는 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의 삽 홍보 자료를 그대로 베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H컬처 테크놀로지의 애니타 삽 홍보 자료에 김 씨 논문에 수록된 애니타 관련 이미지와 핵심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 애니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걸 박사 논문 취득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얻는 데 무단으로 도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 관리 규정은 물론이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박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범야권 후보들이 정말 많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그 톡쏘는 정치죠.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입당 무게 꽃가마 안 탄다. 윤석열 메시지는 옛날 보수 노리는 건 중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최강혁 검찰단장 밑에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특임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명은 다음 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방부 합수단은 앞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초동 수사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공군 법무실장 등 이른바 실세에 대한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군인 고 대령이 이중사 사건을 전담하게 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의 한바업계를 장악하며 한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 씨가 최근 사기죄로 실형을 확정받자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유 씨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한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최측근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한 뒤에 잠적한 겁니다. 유 씨는 다른 사건 재판으로 차고 있던 위치 추적 전자발찌도 훼손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해 형을 집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죠. 여야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합의했다가 번복해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의 열띤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오늘 정치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